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튜브 서당을 통해서 2500년 전 지의 중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을 열면서 중용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중용에 주목할까요?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우리들에게 2500년 전 옛 고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전하면 어려운 한자의 나열일 텐데 하루게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옛 고문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불교가 유입되면서 12세기 중국은 불교 폐단이 극에 달하면서 고전에서 답을 찾으려는 복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예기 31편에 속해 있던 것을 대학자인 주자 등이 독립하여 출간한 중용입니다. 중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 또는 감정 표현에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를 살펴 상황에 맞는 적절함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용은 논어맹자 중용대학 사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유교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천명지 위성으로 시작하는 중용 첫 머리는 벌써 너무 난해하고 심오합니다. 중용은 시대가 급변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에 오늘날에도 주목해야 할 덕목이요 준거라고 생각됩니다. 과학 전공자인 제가 난해한 중용을 해설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용을 쓴 자사의 입장에서 살핀 전율과 행복을 느낀 즐거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예기 중 한 편이었던 중용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의 손자 자사입니다. 12세기 남성의 주작을 집대성한 주의에 의해 예기에서 중용과 대학을 독립시켜 논어맹자 중용대학의 사서로 정립하였고 주자는 모두 주석을 달았습니다. 주위의 사서 주석서를 사서 장구 집주라고 합니다. 중용대학의 주석을 장구라 하고 논어맹자의 주석서를 집주라고 표현합니다. 예기 중 한 편이었던
중용을 쓴 저자는 공자의 아들이 백어가 있고 그 아들이 자사입니다. 자사는 결국 공자의 손자에 해당합니다. 중용에 대한 많은 의심은 곽점, 초묘, 주간이 발굴되면서 자사작 중용이 설득력을 갖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2세기 남성의 주인은 주작을 집대성한 학자로 예기에서 중용과 대역을 독립시켜 사서를 정립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서 3경에서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말하고 3경은 시경, 역경, 서경을 말합니다. 주인은 사서의 공부 순서를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를 권했습니다. 그만큼 중용은 뜻이 오묘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학자들은 중용을 무려 천독을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곽점이라는 곳의 주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곽점 주간은 1993년 8월 23일 중국 후난성 직먼시 곽점촌에서 출토된 초나라 묘에서 발견된 대나무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산업화에 따라서 중국이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때 지하에서 과거에 묘가 발견됐고 그 묘를 발굴하면서 이 주간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무덤은 초나라 귀족 무덤으로 추정되며 총 804매의 주간이 발굴됩니다. 주간의 내용은 12편으로 이 중에서 치의라는 부분만 예기에 수록되어 전해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맨 아랫줄에 성자명출이라는 빨간색이 있죠. 중용 첫 구절인 천명지위선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렇게 대나무나 흰 비단 같은 곳에 글을 써서 책으로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성자명출이라는 그 주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명출은 성은 명에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성자명출은 1993년 곽점 묘소에서 발굴된 주간에 기록된 문헌입니다. 실로 2500년 이전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거를 위조할 수는 없었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원문은 이러합니다. 번역을 해보면은 무릇 인간은 비록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정해진 지향성이 없는 것이다. 오직 사물과의 교섭을 기다려서 작동되는 것이요.
오직 기쁨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기다려 향하여지는 것이고, 오직 반복되는 습관을 기다려 정착되는 것이다. 희노애비직이 성야. 희노애비의 기가 곧 성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비로소 곧 사물이 그것에 침투하여 버린다. 성자명출. 성이란 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다. 이렇게 주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은 순결한 하느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라는 것은 오직 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은 곧 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의 시작은 항상 정에 가깝고 그 끝은 의에 가까운 것이다. 정을 아는 자는 도를 발현시키고 의를 아는 자는 도를 수렴시킨다. 인간의 호악은 성 그 자체이다. 호한다는 바, 악하는 바, 즉 호악의 대상이 곧 만물이다. 인간의 선, 불선은 성 그 자체이다. 선하는 바, 불선하는 바, 즉 선, 불선의 대상이 곧 물질세계가 형성되는 세이다. 이렇게 주간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중용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서의 서지 정보, 글자 수를 한번 보았더니요, 논어가 12,700자, 맹자가 24,685자, 대학이 1,747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용이 3,545자입니다. 불과 중용은 3,545자에 불과합니다. 자, 중용이라는 책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가운데 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항상성, 이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두 개를 섞으면은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중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요, 중은 그 당시에 배운 내용입니다.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중이다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고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닌 그러한 상태, 그거를 저는 중으로 배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앞에 화살에 타켓이 있는데, 예, 화살을 위로 쏴서 목표를 지나갈 수도 있죠. 이거를 이제 지나칠 과라고 합니다. 과하지도 말고. 다시 화살을 성중해서 다시 쏩니다. 근데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불급,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모자라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쏴서 적중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가 중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과라는 것은 목표를 넘어간 거고, 불급이란 거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은 그 가운데 정확한 중심, 화살이 적중하는 그 목표의 중심을 중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과유불급은 과함과 불급함은 바로 이자, 이 유자의 번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유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같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유자가 아니라 같을 유자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같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하는 것이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같다, 이런 뜻으로 과유불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자를 이제 처음 보거나 공부하지 않은 많은 세대가 계시기 때문에 한자를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할 과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한자입니다. 얘는 가다는 뜻을 나타내는 쉬엄쉬엄 갈차게 음을 나타내는 나머지 부분이 합친 글자입니다. 이미 지나쳐 갔다, 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지나다, 허물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쓰이는 여러 단어를 보면은 과거라든가 과로, 과잉, 과도기, 자, 이런 것이 모두 진할 과자의 쓰임입니다. 자, 이 진할 과자를 획순의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발을 따라서 이어가다 보면은 진할 과자의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총 13획으로 되어 있는 진할 과자를 학습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히려 유자로 알고 있는, 이곳에서는 같을 유자로 번역해야 되는 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동물의 뜻을 나타내는 이 변에 음을 나타내는 요 추자가 합한 글자입니다. 원숭이를 뜻합니다. 원숭이가 의심이 많았다는 데서 망설이다, 오히려 같다 등의 뜻이 나왔습니다. 쓰이는 용도를 보면은
유부유자, 아버지 같고 아들 같다는 뜻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를 말하죠. 또 유부족이다. 족함이 오히려 없다. 오히려 모자란다. 이런 뜻이죠. 또 유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중형에서 중요함을 일컫는, 중형이 중요함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획순을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머릿속으로 써보시죠. 그 순서를 잘 알아두면은 총 12액으로 되어 있는 오히려 유 또는 같을 유자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이불, 우리 과유불급을 지금 보니까 과유불급의 안이불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이불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합니다. 자, 날아가는 새는 제자리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데서 아니다 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 다음에 디귿 지읒을 첫소리라는 글자가 오면은 리을이 탈락되는 거 아시죠? 부로 됩니다. 그렇게 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 있는 부당이라는 거는 디귿이 부의 뒤에 나오기 때문에, 디귿이 나오기 때문에 불당이 아니라 부당,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 또 부지불식, 지읒이 나오죠. 안이불자 뒤에.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돼서 불지불식이 아니라 부지불식으로 읽는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이렇게 안이불자는 부와 불로 읽혀집니다. 씀새는 획수는 이렇게 쓰죠. 먼저 1번에 가로를 먼저 하고 삐침변에 2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린 3번, 오른쪽으로 찍은 4번, 이렇게 해서 총 4자리의 4획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안이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미칠급이죠. 우리 과유불급에서 마지막 급입니다. 미칠급은 사람인과, 여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우가 합쳐진 글자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치다, 닿다, 이르다, 그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쓰이는 예를 보면, 예를 들어 언급한다, 소급하라, 아니면 어디에 뭐를 보급해라 할 때 쓰는 게 미칠급입니다. 쓰이는 걸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4획으로 쓰여집니다. 획순이 4획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과유불급을 지나서 과연 그렇다면 중이라고 하는 것을 쏠림이 없는 상태로, 그 치우침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중형에 과연 그런 내용이 있을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중형 1장에 보면은 중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호 애락지 미발 위지중. 자,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아까 각점 주간에 나왔던 신우애비지 기성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신우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중이라 한다. 한자를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기쁠히 성렐로 슬프레 즐거울 락. 그것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중이라 한다. 자, 이렇게 중이 나와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한다. 예, 이게 중용 1정의 원문에 있는 중의 해석입니다. 희노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는 희노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 그 애기 같은 마음 상태,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겁고 같은 이런 감정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의의 사서, 주석서 중 중요에 대한 해설서를 중용장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사서는 주로 주의가 자신의 해석과 종전의 여러 주석을 모두 모아 정리한 버전입니다. 중용장구는 사서, 장구, 집주의 일부입니다. 논화 명자에 대한 주자의 주석서는 집주라고 하고 대학과 중용은 장구라고 하는데, 본래 장과 절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인 중용대학에 대한 주의 작업의 경우 장절의 분리 작업부터 해야 했고 참고할 만한 고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얘기라는 책의 일부의 한 챕터씩 있었기 때문에 주를 모아놓을 수 있는 집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절에 대한 표현, 분리 작업, 그래서 장구라고 해서 차별적인 이름으로 중용장구라고 명명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용장구의 주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자, 무과 불급 지명이다. 중자, 무, 과, 불급 명이다. 예, 과불급이 또 나오죠. 예, 이렇게 한자 중에서 내용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뜻은 여기서 잘하는 거는 우리가 놈자자로 알고 있는데 뭐뭐하는 것이라는 것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과하고 오버하거나 불급, 미침이 없는 것을 이름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중은 과하거나 불급합이 없는 것을 이름한다. 이렇게 주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 1장에 보면은 중의하자 천하지 대보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에 대해서. 여기서도 중야자,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 이런 뜻이겠죠. 한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죠. 근본본 여기 있죠. 대본이라는 건 큰 근본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 뿌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중용장구는 중을 주자의 이제 집주 장구죠. 그거에 대한 해설서에는 불편분이라고 했습니다. 불편불의. 치우치거나 기댈 의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다. 않은 상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또 불편지 위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중이다. 이런 뜻이죠. 치우침이 없으면 중이라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은 천하지 정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정도, 바를 정 길도죠.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용장구를 보면은 용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중용 책자에도 없습니다. 용은 이렇게 쓰는데요. 평범함으로 생각되고 장자를 보면은 용은 쓰임이요, 소통이요, 얻음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은 평상이야. 이렇게 주자는 얘기를 합니다. 평상야. 평상야는 바로 평범함과 항상스러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용이란 평범하고 항상합니다. 이제 장자의 재물론편을 보면은 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임이 있다. 용이란 것은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쓰임은 통한다 그랬습니다. 쓰임은 통한다. 그 다음에 통하는 것은 통해야 얻을 수 있다. 소통하면은 얻게 되겠죠. 통하는 것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자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항상스러움의 용은 결국 쓰임이요, 소통이요, 얻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용장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구역지휘용이다. 불역이라는 건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꾸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용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변화하지 않음을 용이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용자는 천하지 정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용이라는 것은 천하에 정해진 이치라는 뜻이겠죠. 예. 정리라는 것은 정할 정, 다스릴 리, 정해진 이치다. 예. 이게 용으로 보는 것이죠. 정리하면 중용은 정도이고, 예, 바른 길이고, 정리, 정해진 이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용이란 거를 중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은 사물의 한 가운데를 통하는 선을 그어 중앙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예, 쓰임은 뭐 중앙, 집중, 적중, 뭐 중견 이런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고요. 자, 그 획순을 보면은 이렇게 네 획으로 되어 있는 한자,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한자가 중입니다. 예, 용은 떳떳할 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막대를 손에 쥔 모양의 그 다음에 용이 합쳐진 글자다. 애쓰다, 수고하다, 떳떳하다의 뜻입니다. 또 어리석다의 뜻도 있습니다. 중용이나 뭐 노용 뭐 이런 것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 용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펼쳐진 그림의 핵순대로 떳떳할 용자가 쓰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중용의 프롤로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용장구에서는 차편, 내공, 문전, 수신법, 예, 이것은 이렇게 한자로 기록이 되는데요. 공자의 가문, 이 편은 공자의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음의 신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마음의 신법이다. 예. 이 책은 공자의 문화에 전수되어 온 신법으로 자사 공기 구이차야. 자사 두렵다는 얘기죠. 이건 차이란 뜻입니다. 이건 오래된 얘기죠. 이 중용을 쓴 자사, 공자의 손자죠. 자사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것이 오래돼서 차이가 날까봐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예. 자사는 전수되어 온 신법이 오래되어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어서, 예. 자사란 말이 나옵니다. 자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본명은 공씨의 집안의 급입니다. 공급. 자가 자사죠. 공자의 손자입니다. 사서에 하나는 중용의 저자이고요.
공자 사후 공자의 초기 제자들이 대부분 죽거나 곡부를 떠났지만 공자 학단의 후신을 이끌던 증자에게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사는 맹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원문정 3년서기 1330년에 기국 술성회 성공회로 성공으로 추봉되었고 이것이 현재 성균관 대성전 등지에 공문 사당 위패에 표시되는 공식 존호입니다. 기국술 성공, 기국술 성공이라는 존호가 자사의 존호가 되겠습니다. 중형장구를 좀 더 보시면은 고필지어서 이수맹자. 이것은 그런 고로 붓을 들어 책을 써서 맹자한테 전했네요. 맹자한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용을 기록하여 맹자에게 전수한 것이다. 기서 시연 1리. 자, 이건 내용을 이제부터 얘기하는데요. 그 책의 처음은 하나의 일리, 하나의 이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처음은, 그 책이라는 건 중형이죠. 중형의 처음은 한 이치를 말하고, 중산 위만사, 가운데 부분에서는 만 가지 일을 이루고, 이런 뜻이죠. 중간에는 확산되어서 만 가지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나오겠죠. 그 끝은 말복 합위 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서는 다시 하나의 이치로 합해진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자를 보시고 끝에서는 다시 합하여 한 이치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방지증미 육합. 어려운 한자가 몇 개가 보이죠? 미자도 그렇고 육합은 널리 퍼진 미자이고 육합은 동서남북의 땅과 하늘을 말합니다. 이를 펼치면 천지 사방에 가득하고 이런 육합은 동서남북 천지를 육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천지 사방에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권지즉퇴장 어밀.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뜻이 있는데 이를 거두면 곧 물러가 은밀한데 감추어져. 해석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기미무궁. 그 맛이 끝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 맛이 다음이 없다. 개실학야. 모두개자이죠. 이게 모두개자.
모두 개자의 그 배움에 실한다. 예, 모두 다 실제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독자 완색이 유득언. 자, 이 한자를 보시면은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이 아니라 잘한다는 뜻입니다. 잘 읽은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잘선. 읽도.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잘 읽고 또 은밀하게 탐색하여 글이 지닌 깊은 뜻을 생각하고 찾아서 얻은 바가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완색이란 거, 그래서 완색이란 뜻은 글이 지닌 깊은 뜻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깊이를 찾아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족종신용지. 예. 그러함으로써 곧 평생토록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평생토록 쓸지라도 유불능 진자의 이런 표현 이러고입니다. 예, 그 끝이 없다는 뜻이겠죠. 예, 여기서 능이 다음이 없을 것이다. 예, 이게 주자의 중용장구의 해설 내용이 됩니다. 주자의 말을 묶어 놓은 주자 어류란 내용을 보면은 모요인 선독 대학 이정기 규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요인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 학습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학습자는 먼저 읽어라. 뭘 먼저 읽으라는 얘기죠? 대학을 먼저 읽어라. 그러나서 그 규모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공부하려는 사람, 모요인은 먼저 대학을 읽어 그 규모를 정하고, 지금은 이제 사설을 학습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독 논어, 이립 기근본. 그 다음에는 논어를 읽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는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을 세워라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맹자를 읽으라네요. 차독 맹자 이관기 발월. 네, 맹자를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월 그 발월을 보라 이런 뜻인데 뻗어나가는 모양을 발월이라 합니다. 그래서 맹자를 읽고 그 뻗어나가는 모습을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차독 중용, 이제 중용이 나옵니다. 이구 고인 지미 묘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용을 읽어서 그 기묘한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요. 다음에 중용을 읽어 옛사람이 미세하고 신면부까지 찾아라. 구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사설을 읽는 학습하는 공부하는 순서로 주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자 어류를 통해서 그 원문을 통해 가지고
사서의 학습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들었던 공부의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이걸 좀 번역을 보도록 할까요? 자, 학문은 모름지기 대학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이 논어이고, 다음이 맹자이고, 다음이 중형이다. 중형의 공부는 아주 정밀하다. 또 규모가 크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을 세우고, 다음으로 맹자를 읽어서 그 발월을 보고, 마지막으로 중형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처를 찾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주자어류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1편 유 등급 차제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 1편의 등급과 차제가 있고 모두 한 곳에 있으므로 깨닫기 쉬우니 마땅히 먼저 봐라, 이런 얘기죠. 논어는 구체적이지만 다만 언어가 흩어져 보이고 좀 산만해 보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처음 보면 또한 아주 어렵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흥발시키는 것이 있다. 중형도 또한 읽기 어려우니 앞에 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땅히 중형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사서의 학습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중형에서 중의 본뜻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의 가운데가 아니고, 중형 1장의 원문에 의하면은 희노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 상태의 감정, 그것을 중형의 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대의 주작을 집대성한 주인은 중형 해설서에 있는 장구에서 중을 넘치지도 미치지도 않은 가운데 개념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12세기 이후 학자들은 주저의 중형 장구를 감히 거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문안적으로 몰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형에는 중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당시 학자들, 이후의 학자들은 주자의 중형 장구의 해설서를 통해서 중형을 이해한 다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어려운 중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요소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을 전공한 제가 사서상경학관 난해한 중형을 사실 한 4년여에 걸쳐서 역주를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선비들은 중용을 한 책을 1000독 이상 읽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님에 더더욱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두려움 세 가지는 그 무식함을 뜻하는데 뜻글자인 한자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 첫 번째 무식이고, 두 번째는 그 문화를 이해 못함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는 저의 학식의 부족함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논어명자, 대학 등 나머지 고전을 역으로 접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중용을 보게 되면서 저자가 이제 자사라고 얘기를 했죠. 손자, 공자의 손자. 자사의 깊은 뜻을 약간이나마 이해하면서 감히 겁도 없이 중용의 역주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제 내용을 1장부터 보시겠는데, 한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용의 원래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1장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가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저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 꼬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